이 원자폭탄 두 발이 일본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요. 일본이 드디어 무조건 항복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요. 근본 원인이 바로 원자폭탄일까?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육군의 최정예 부대 관동군을 여지없이 격파한 소련군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소련은 수백만 병력을 석 달 만에 수천 킬로미터로 옮겨서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을 2주 만에 철저히 격파함으로써 관동군이 전쟁을 더 장기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끝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군대가 바로 미국 군대와 더불어서 소련의 붉은 군대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 진영은 세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이었는데 이탈리아는 이미 1944년에 항복을 했고요. 1945년 4월에 독일도 이제 무릎을 꿇었죠.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일본이 남았죠. 아시아,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저 동쪽 끝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이 원자폭탄 두 발이 일본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저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 두 발을 맞고 일본이 드디어 무조건 항복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념일 뿐이고 통념이 꼭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만든 유일한 근본 원인이 바로 원자폭탄일까? 이런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일본도 바보가 아닌 이상 1945년 중반이 되면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을 이제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패배를 하되 즉 항복을 하되 어떤 항복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일본이 끝까지 추구한 것이요. 1억 일본인들이 끝까지 싸워서 미국에게 연합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줘서 연합국도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항복을 하되 조건을 달아서 항복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무조건 항복은 안 된다. 조건부 항복을 하겠다. 그 조건부 항복을 하기 위해서 1944년 말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그렇게 버티고 싸웠던 것이죠. 여기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일본이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가 아니라 소련이 1945년 8월 8일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일본 전쟁 지도부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건부 항복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이라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물론 역사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원자폭탄을 중시하는 학자도 있는데 적지 않은, 어떻게 말하면 더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미국의 원자폭탄이 중요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소련의 참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자가 있는데 제가 굳이 저 학자 이름이 하세가와 찌요시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 학자가 쓴 책이 영어로 쓰여졌고 일본어로 번역이 됐고 일본에서 출판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저분은요 일본인입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 활동은 미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전공 주제는 러시아 현대사입니다. 그럼 저분은 몇 개 국어를 할까요? 일본어는 당연히 모국어고요. 평생 동안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영어를 하겠죠. 부인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강의도 당연히 미국 영어로 했고요. 하지만 러시아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아주 능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나라 언어를 다 한다는 것은 일본 사료, 그다음에 미국 사료, 러시아 사료를 다 본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 문제에 접근하다가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원자폭탄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소련의 참전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하는 결론을 저 하세가와 쯔요시가 냈고요.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항복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일본의 항복을 조건부 항복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의 형태로 만드는데 가장 큰 이바지를 한 나라는 소련이다. 붉은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요. 한반도의 독립에 이바지하는 나라는 미국이 가장 큰 이바지를 했죠. 근데 그에 못지않은 버금가는 역할을 한 나라 내지는 군대가 소련의 붉은 군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진인데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을 격파하고 전리품으로 일장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소련군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태평양 전쟁 얘기할 때 이 일본 수비대가 있는 섬을 미국의 해병대가 공격해서 점령을 한 다음에 뭐 일본도라든지 아니면 그 일장기를 들고 촬영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의 사진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 만주에서는 저런 식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소련군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저런 식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소련 병사들의 모습인데요. 저기 어떤 간판이 보이죠?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얼빈입니다. 만주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하얼빈인데 이 하얼빈을 일본 군이 관동군이 통치하고 있다가 이곳에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죠. 이 사진은 사실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육군의 최정예 부대 내지는 가장 핵심 부대였던 관동군을 여지없이 격파한 소련군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소련은 수백만 병력을 석 달 만에 수천 킬로미터로 옮겨서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을 2주 만에 철저히 격파함으로써 반독립적이었던 관동군이 만주에서 독자 행동을 해서 전쟁을 더 장기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치 독일과 싸우는 그 소련군이 당연히 유럽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석 달 만에 그 수백만 병력이 유라시아 대륙 전혀 반대편인 만주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관동군이 그동안 전력이 약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관동군은 관동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동군을요 2주 만에 완벽하게 격파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군사학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또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본 군대 하면 천황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전쟁 지도부에 맹목적으로 순종할 것 같지만 이 관동군은 반독립적인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군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8월 15일에 최고의 권력자가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죠. 근데 관동군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 천황이 사실은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협박을 받아서 항복 서원을 했을 뿐이고 간신배들에 둘러싸여서 오판을 하신 거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천황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일본 전쟁 지도부가 항복한다고 해서 만주에 있는 저 수백만 관동군이 항복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끝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군대가 바로 미국 군대와 더불어서 소련의 붉은 군대였다는 얘기죠. 이 냉전 시기의 편견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강하게 뿌리를 받고 냉전이 끝난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의 그 일반적인 사고에 강고하게 남아있는 까닭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쭉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한제국 때 조선 지식인 사이에 형성되어 내려오는 공로증, 그러니까 러시아를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어떤 그런 인식, 그리고 또 소련 공포증이겠죠. 두 번째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에서 유입된
친독일 정서. 사실 지금은 그런 정서가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독일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원래는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는 독일을 아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그런 관점에 쓰여진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이 널리 읽혀가지고 알게 모르게 냉전 시대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독일을 아주 떠받드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독일을 떠받들게 되면 반대로 소련이나 러시아를 깔보는 어떤 시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세기 후반에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면서 고조된 반공 이념이 있죠.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한 반공 국가가 됐고 반공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인데 공산주의의 최고 본산이 바로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에 관해서는 무조건 반감, 적대감만 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불국 군대를 깔보고 과소평가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러시아 역사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한국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사를 연구할 때 영국사, 프랑스사, 독일사들은 그나마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이 러시아사에 관해서는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러시아사 연구가 미약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 및 소련에 관한 정확한 실상을 알기가 쉽지가 않았죠. 다섯째,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특성이요. 이 군사사, 전쟁사를 별로 높이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사라든지 정치사라든지 경제사 이쪽은 활발한데 이 군사사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자체에 관한 연구가 사실 많지 않았죠. 그래서 실상을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가지 그 요인이 작용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실상, 특히 불군 군대에 관한 실상을 우리가 아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 강연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 정말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불국군대 병사들을 독려하는 정치지도위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정훈장교쯤 되는 사람인데요. 지금 저 밑에 병사들이 다 낮게 포복을 하고 있죠.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때 권총을 빼들고 들고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소련군 장교 내지는 정치지도위원의 모습인데 저 사진을 찍자마자 몇십 초 뒤에 저 장교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반면에 병사들의 모습이죠. 결국 소련군 병사도 인간인 이상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데 정말 보통 병사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장 잘 포착한 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문학과 시의 나라거든요. 전쟁 시기에 많은 시가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한 시입니다. 일리아 에렌부르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시인데 나는 내 운명에 푸념하지 않아. 다만 보고 싶은 것이 있어. 단 하루라도 아무 일 없는 날을. 짙은 나무 그늘의 어두움이 여름 한적함 낮잠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그런 날을. 병사들이 그 기나긴 전쟁 동안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에 느꼈을 감정의 한 자락을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여론 결과를 그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기 1945년 5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프랑스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독일의 패배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했을 때 저기 여러분들 1945년 5월에는 단연코 어떤 나라가 가장 큰 표를 얻고 있죠?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이 57%의 인식이 돼 있고 미국이 20%에 불과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날 올수록 2015년에는 소련군이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는 인식이 23%로 두들고 미국이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는 것이 50%를 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2차 세계대전의 잘못된 인식,
비틀린 인식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서방 진영, 특히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어쨌든 남아 있는 것이고 더더욱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어떤 인식이 더 비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그럴수록 우리는 또 역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라는 나라를 뭐 좋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 역사의 진실이 다른 어떤 사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불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